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드디어 5월 19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센트럴 파크 근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왔다가 그 근처에 있는 네스프레소 매장에 왔습니다. 이 네스프레소 뒤에 계속 화면이 돌아가는데요. 여기 커피숍 매장에서 이 커피 머신들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커피 머신도 팔고 원두콩도 팔고요. 보니까 커피도 팝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중앙일보에서 가져왔고요. 참 어제 그 키멜 센터에 뉴저지에 사시는 우리 제이크 리라는 분 오셨고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여행을 오셨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한소리 진소리 아들 딸을 또 데리고 키멜 센터에 찾아주셔서 한 2시간 넘게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앙일보 제가 좋아하는 조원경 교수님이 돈의 세계라는 이 칼럼에서 오늘은 사랑과 돈의 순도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셨는데 또 어떤 칼럼인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영화 타이타닉과 소설 소나기는 순도 100% 사랑 이야기다. 물질도 순도가 중요하다. 금 순도는 14K, 18K 그리고 24K로 구별한다. 14K는 순도가 얼마인지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14K는 58.5%라고 합니다. 그리고 18K는 75%, 그리고 24K가 99.9% 순도라고 하네요. 18K는 금이 75% 들어간 게 18K군요. 순도가 높아야 비싸다. 생성에 10억 년 걸리는 다이아몬드도 그럴까? 다이아몬드는 불순물이 없어야 투명해서 가치가 높지만 불순물이 0이면 아름답지 않다. 불순물이 좀 들어가야 빛이 반사되어서 은은한 빛이 돌고 예뻐서 비싸다. 다이아몬드란 예외가 있지만 산업 소재는 순도가 경쟁력을 가른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와 태양광 모듈의 기초 원료다. 모래에서 순도 높은 규사를 정제한 후에 전기로 녹여서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만든다고 하네요. 2011년 주식시장을 달궜던 차화정 장세에서 시장을 놀라게 한 화학주가 있었는데 3만원 밑에 머물다가 2011년 65만 7천원까지 오른 태양광 회사 바로 OCI. 그때는 이름이 동양제철화학이었었죠. 이 동양제철화학이 이 태양광을 하기 전에는 PBR이 거의 뭐 0.4? 왜냐하면 제철화학이다 보니까 뭐 성장성이랑 이런 거는 거의 없고 나중에는 이런 제철화학도 중국에 뺏길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가치주였습니다. 동양제철화학 하면 인천에 그 땅이 엄청나게 큰 땅이 있었거든요. 그 땅이 마침내 이 네스프레소 매장에서 직원이 테이스팅을 할 수 있는 걸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걸 제안을 해주셨는데 노땡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제철학이 땅도 엄청 많았었는데요. 그 땅보다는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새로운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신사업으로 가져오면서 2006년, 7년, 8년까지 엄청난 뭐
시장의 최고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었죠. 3만 원에서 65만 7천 원까지 갔었는데요. 금융위기 때 확 빠졌다가 금융위기 때 거의 한 70% 빠졌다가 그 다음 2010년 11년도에 금융위기 전에 유상증자를 해서 캐파 확장을 해놨던 그 이제 생산이 되면서 2011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조 1천억 나옵니다. 예, 그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65만 7천 원까지 그렇게 갔었는데 이 주가가 결국은 나중에 한 90% 정도 빠지거든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고효율 태양정지 폴리실리콘은 독일 바크와 미국의 햄록 그리고 한국 OCI 3사만 공급을 했으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왜 뛰었냐면요. 유가가 그때 2008년 4월인가에 유가가 147불을 갑니다. 유가가 147불 가니까 말 그대로 대체 에너지, 당시에 태양광하고 풍력이 엄청나게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도 급등을 했었던 거죠. 당시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톤당이었나 한 거의 120불에서 한 200불 사이 하다가 2011년도에 당시에 동양제철화학뿐만 아니라 태양광 하겠다는 업체들이 되게 많았었죠. 웅진그룹에서도 웅진에너지 했었고요. 그리고 한화가 뛰어들었고 여러 회사들이 뛰어들면서 약간 공급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한 60불까지 떨어졌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 4불까지 떨어집니다. 4불까지. 그러면서 2020년도에는 정말 OCI의 군산 공장을 이제는 안 한다, 접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바닥을 치고 그러고 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에 거의 30불까지 올라오면서 주가가 다시 좀 뛰었는데요. 그 과거 이제 스토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천정부지로 이제 뛰었었는데 OCI가 그때 당시에 9나인 순도가 99.999999992 0.9가 이제 9개가 되는 그러면서 이제 9나인이라고 불렀었는데요. 90.9999999% 순도를 우리는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10나인급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을 공급해서 업계 1위로 발돋움하려 했지만 상황이 급변합니다. 순도가 좀 못하나 월등히 싼 7라인급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시장을 파고들었고요. 공급 과잉 여파 등으로 OCI 주가는 2020년 3월 33,300원까지 폭락합니다. 65만원 같은 주가가 33,300원, 뭐 물론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긴 했지만 90 거의 마이너스 96% 난 거죠. 고점 대비. 그럼에도 순도는 여전히 중요하다. 반도체 웨이퍼용 폴리실리콘은 11라인급 이상이어야 하고 이게 10라인이 되면 이게 나노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핵에 사용되는 우라늄 순도 싸움도 한창이다. 우리 몸의 평상시보다 수분이 2% 부족하면 갈증이 나는데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는 한때 잘나간 음료수 2% 광고 카피를 보며 세상의 이치를 생각한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이 광고 카피라이터가 음료수 2% 광고 카피였었네요. 사랑은 서로에 대한 이해 차이로 완전함의 갈증을 느끼는데 시장은 순수의 결정을 외치며 돈에 목말란다. K 태양광이 북미에서 선전하고 있고 한화 큐셀의
올블랙 모듈이 순도에 신미성까지 더해서 흐뭇하다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폴리실리콘의 순도를 얘기하면서 이 순도에 대한 첫 스타트를 영화 타이타닉과 소설 소나기는 순도 100%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조은경 교수님의 참 이 지적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주유소가 사라진다. 사흘에 1개꼴로 휴업이나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 야, 제가 그 어떤 패러다임이 변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면 그때 지방국도에 있는 주유소들이 망한 케이스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조명이 비치네요. 그런 거 말고도 망하는 주유소가 많나 봅니다. 1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동일석유 남부 주유소 자리에는 지난달 문을 연 2층짜리 스타벅스가 성업 중이었다. 대형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항아리 상권으로 유명했던 곳이지만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하다가 2020년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이후 여러 차례 손바뀜 끝에 239억 원에 팔렸다. 160 그 스퀘어 미터니까 한 220평 되는 거다, 그죠? 220평이 239억에 팔렸으니까 평당 1억에 팔린 거다, 그죠? 지금은 지상 8층짜리 빌딩이 지어졌고요. 보증금이 2억 원에 월 임대료만 1,500만 원 안팎을 받는 수익형 부동산이 됐다. 그래요? 월 임대료가 1,500만이면 1년에 1억 8천인데 1억 8천 그러면 180억이 돼야 겨우 1%인데 239억짜리 땅에다가 8층짜리 빌딩을 지어서 1억 8천 받으면 그렇게 남는 장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은 환경 정화와 공사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주유소 자리에 새로 빌딩을 짓는 게 훨씬 돈이 된다고 입을 모았네요. 전국 주유소 지금 변화 추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래프에 보니까 2018년도에 11,750개의 주유소가 있었네요. 그런데 지금은 11,106개가 있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한 640개 정도가 사라졌네요. 이게 이제 제 핸드폰에서 반사되는 빛이었네요. 자, 주유소 사업이 위기일로다. 마진이 박해지는 데다. 전기차 보급 확대 같은 위기 요인이 커지면서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전국의 주유소 수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234개가 줄었고요. 최근 5년 새 연평균 120개씩 주유소 간판을 내렸는데 사흘에 1개꼴로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주유소가 동네 갑부의 상징이라는 것은 옛날 얘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52%, 2019년 기준인데요. 영업이익률이 2.5%면 되게 약하네요. 식당이 15%고요. 도소매업의 평균이 4.1%이니까 여기에도 못 미치고 업계 관계자는 리터당 1원이라도 싼 곳으로 손님이 몰리면서 여전히 제살깎기식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습니다. 박동희 한국주유소협회 차장은 이들은 입찰을 통해 기름을 공급받다 보니 일반 주유소보다 휘발유를 리터당 40원가량 저렴하게 팔고 있다고 하네요.
5년새 새 단장한 서울 강남구 주유소 땅이라고 돼 있으면서 표가 지금 나오는데요. 청담동의 경원 주유소가 22년 폐업을 했고요. 개포동의 동해석유 남부 주유소도 20년에 폐업했고, 대치동의 SK네트워크스 여기도 2018년에 폐업했고 쭉 나옵니다. 나름 자구책도 마련 중인데 다른 업종 간 결합한 이른바 트랜스포머 주유소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강원도 양양에 있는 SK에너지 커피향 셀프 주유소는 주유소 옥상에다가 커피 전문점을 입점시켜서 손님을 모으고 있는데요. 편의점이나 차량 정비소는 물론 패스트푸드점이나 제빵소, 아이스크림 점포를 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굴착기도 선보인다고요? HD 현대오일뱅크가 관계사인 HD 현대인프라코어의 미니 굴착기 판매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는데, 회사 측은 농가나 전원주택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고객층이 다양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책 없는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이른바 좀비 주유소라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휴업을 선택하면서 빚어진 일인데요. 평균 폐업 비용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폐업하면 또 그걸 다 원상복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폐업도 못하고 그냥 지금 휴업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지방일수록 지금 더욱 심각하고요. 지난해 기준 전북에서는 100개 중 6.5개가 휴업 중이라고 하네요. 야, 참. 쭉 내려가면요, 뭐 한계 주유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전기차 수소차 전환은 이게 또 직격탄이 됐다고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기차 수소차 등이 늘면서 2040년까지 전국 주유소 8,529곳이 퇴출당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주유소의 약 4분의 3가량은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 전기자동차 확산이 내연기관 자동차 연관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정비 수리업이나 주유소, LPG 충전소 같은 내연차 기반 산업 종사자 수가 2030년에는 반토막 이상 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 전기차 보급률이 2022년 기준 7.3%로 전국 평균 1.3%의 5배 이상일 정도로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할 때 절대 이 패러다임 변화에 이제 완전히 뒤처지는 기업은 아무리 빠져도 주식은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같으면 여기도 나오지만 주유소를 하면 이제 뭐 부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주유소가 보면 여러 개 뭐 매물로 나오는 게 있고도 하는데 뭐 전혀 매력적인 비즈니스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뭐 어차피 뭐 전기차 충전소로 많이 바뀔 거니까 그죠. 그 다음 기사입니다. 포치까지 갔다. 위안화 약세에 한국 경제도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2019년, 20년 그때 당시에 바우치 해가지고 7은 방어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이제 포치 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같이 계속 약세를 보이니까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완연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진한 경제 지표가 속속 드러나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었다. 위안화 약세는 위안화의 프락시 통화로 여겨지는 원화 가치를 덩달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위안화 약세는 리오프닝 효과가 미미함을 보여줘서
리오프닝 효과로 상저하고를 노린 한국 정부와 경제계의 기대감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지금 표가 나옵니다. 달러당 위안화가 4월 17일에도 6.88이었다가 어제 7을 찍었네요. 이상하게 위안화가 계속 이렇게 약한 이유가 저도 궁금합니다. 작년에 그 중국이 무역 수지로 벌어들인 돈이 웜의신박에서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그죠?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1조 달러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1300조 원을 무역으로만 해서 벌어들였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나라인데 이렇게 무역 수지가 흑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의 통화가 오히려 강세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왜 위안화 우리는 뭐 무역 수지가 지금 계속 뭐 14개월째 적자라고 해서 원화 가치가 좀 약한 이유가 될 수는 있는데 위안화가 왜 이렇게 약한지 그 부분이 조금 저도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혹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알고 계신 분들이나 좀 그 가능 왜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지 아시는 분은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상당히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8일 위안화 가치가 전날 6.97위안보다 0.03위안 떨어져서 7위안을 기록했고요. 소수점 네 자릿수까지 넓힌 수치는 6.9985위안이었네요.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이날 오전 한때 7위안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달러당 위안화 가치 7위안은 중국 당국이 용인하는 심리적 환율 경계선으로 통하는데 달러당 위안화가 7달러를 넘는 일을 포치라고 하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28일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시장의 기대를 저버린 부진한 지표가 위안화 가치를 떨궜는데요. 지난달 중국 소매 판매가 3조 4,910억 위안, 약 669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4% 증가했는데 이는 로이터 통신의 전망치 20.1%를 밑도는 수준이다. 아니 18.4%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 작년에 5월 달에는 그때 코로나 방역으로 뭐 엄청나게 중국 경제가 거의 또 멈춰섰었죠. 그런 걸 보였기 때문에 연성장률을 20% 정도 보는 것도 충분히 말은 되네요. 지난달 산업 생산은 1년 전과 비교해서 5.6% 늘었고요. 로이터 통신의 전망치는 10.9%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중국 상하이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 봉쇄됐고 자연히 당시 경제 지표가 크게 악화됐고 여기 다 나오네요. 이에 따른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올 4월 지표는 부진한 수치라는 분석이 국내에서 나왔다. 홍록기 키움증권연구원은 홍록기 이름이 동일이신가 봅니다. 중국 4월 소매 판매 등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밑돌았다면서 중국 경기 정상화 궤도는 여전하지만 회복 탄력이 예상보다 강하진 않았다고 분석했고요. 위니 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도 미국 CNBC에 나와서 중국 경제 회복세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치 않다면서 중국의 펜트업 이연 수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펜트업 디맨드 이 현상이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가요? 위안화 약세는 원화 가치에도 불똥이 튈 수가 있는데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와 위안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커서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환거래 규제가 많은 위안화 대신에 원화를 사고 파는 경우가 많아서 원화는 위안화의 프락시 통화로 여겨집니다. 김성혁 NH선물연구원은 위안화가 중국 경기 성장 부진에 따라 약세를 보이면
프락시 통화인 원화 매수 심리도 떨어져서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무역수지 적자 확대 여파로 달러당 원화 가치는 좀처럼 1,3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1월에서 4월 무역 적자 누적 규모가 벌써 250억 2천만 달러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연간 사상 최대 적자 폭을 기록했던 지난해 무역 적자 규모, 지난해 우리가 478억 달러 적자가 났었습니다. 거의 한 60조 정도 작년에는 무역 적자가 났었죠. 이 규모의 지금 절반을 4개월 만에 지금 넘어섰고요. 무역 적자는 달러 유출을 의미해서 달러당 원화 가치를 끌어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상열 광운대 교수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재단하기는 아직 이런 감이 있지만 중국과 미국을 둘러싼 외교적 문제까지 고려하면 효과가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막연한 리오프닝 효과에 기대지 말고 반도체 등 부진한 주요 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네, 그 위안화랑 원화 가치가 지금 약한 부분이 조금 뭐 저희 입장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안하긴 합니다. 원화 가치가 강해질 때 주가도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화가 좀 빨리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1,300원대로 유지해주고 있는 게 뭐 너무나 뭐 좋은 일입니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엔터테인먼트 기업도 마찬가지고 요즘 수출을 많이 하는 미용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다 달러 베이스로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고환율을 기업들은 뭐 그렇게 뒤에서 웃고 있는 그런 형국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 기사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년을 지켜온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재탈환 작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디스플레이는 이미 중국으로 완전히 헤게모니가 넘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2027년 세계 디스플레이 1위 탈환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27년이네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업계가 65조 원 이상 투자하고요. 정부는 R&D와 세제 지원과 인력 양성 등으로 뒷받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가 나오는데요.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입니다. 저도 이제는 디스플레이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는데 중국이 42.5%나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이 36.9%입니다. 요 두 개 합쳐지니까 그냥 80%네요. 그리고 대만이 18.2%, 그리고 일본이 2.1%입니다. 한국이 2004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17년간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지키다가 옛날에 이 디스플레이가 우리 계산기 보면 아직까지도 TFT LCD라고 흑백으로 된 것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에서 다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보시다시피 2.1%고 완전히 그 헤게모니가 한국으로 다 넘어왔다가 지금은 또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21년 이후 LCD 중심의 중국에 한국이 또 1위 자리를 내줬고요. 하지만 국내 업계가 주도하고 있는 고부가 시장 OLED의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중국에 뺏긴 자리를 되찾겠다는 지금 계획을 세웠다고 하고요. 이를 위해서 2027년 세계시장 점유율 50%, 경쟁국가 기술 격차 5년 이상, 그리고 소부장 자립화율을 80%, 2032년까지는 전문 인력 9,000명 양성을 목표로 내걸었다고 합니다.
삼성과 LG 등 패널 기업들은 2027년까지 IT용 OLED 생산 라인 증설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R&D 등에 65조 원 넘게 쏟아붓는다는 계획이고요. 정부가 세제 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이러한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OLED 시장을 키우는 차원에서 투명 XR과 차량용 등 3대 신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이런 게 저도 궁금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시 중국의 패권이 넘어간 산업에다가 막대한 투자를 하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신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기술개발 실증사업 등에 5년간 740억 예산을 또 투입하고요. OLED 한계를 넘어서 더 밝고 수명이 길고 더 큰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ILED 기술도 선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OLED에서 이제는 ILED로 넘어가게 되네요. 국내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하반기 중에 약 9,500억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ILED 개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산학연이 참여하는 ILED 산업 육성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고 하네요. 네. 남상욱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정부 지원이 워낙 전방위적이고 미국에서는 애플이 특허를 많이 보유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 R&D 인력도 많이 부족한 만큼 차세대 시장을 주도하려면 신규 인력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새로운 또 ILED 시장에서도 우리가 패권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K배터리 텃밭 유럽 시장 2년 내에 중국에 빼앗기나 라는 기사네요. 요즘 우리 K배터리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앞으로 2년 이내에 유럽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역전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하네요. 중앙일보가 18일 글로벌 자원 전문 컨설팅 기업인 우드 맥킨지의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 최근 보고서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인데, 2020년만 해도 K배터리 업체들은 유럽 시장의 70%가량을 점유한 절대 강자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6.5기가와트시인 K배터리 업체들의 유럽 현지 생산 능력은 2025년이 되면 지금보다 거의 2배, 202.5기가와트로 증가를 하고요. 하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에 96에서 264기가와트로 3배 가까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네요. 배터리의 경우 생산과 소비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경쟁국의 공급량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시장에서 밀리는 것을 의미를 하네요. 중국 배터리 업체의 지금 유럽 진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CATL부터 해가지고 구오샹하고 EVE 그리고 페라시스, S볼트, 칼브 등등 돼 있고요. 독일, 헝가리, 독일, 유럽 등등 쭉 돼 있으니까요. 이 표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특히 아직 2025년 이후 구체적인 유럽 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은 K배터리 업체들과 달리 중국은 2030년까지 456기가와트시로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고 선언을 지금 한 상태고요. 계획대로라면 중국의 생산 능력은 현재의 거의 4.75배가 된다고 합니다. 유럽은 미국 시장과 함께 글로벌 최대 격전지인데요. 우드 맥킨지는 2030년 무렵 유럽이 전체 전기차 배터리 소비의 25%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중국이 40%, 그리고 미국이 28%에 의해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 40, 미국 28이면 요게 70이고 여기서 유럽 25니까 거의 95%다 그죠? 유럽연합은 2035년까지 내연 기관차를 퇴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은 지금 차질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지금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지금 이미 유럽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CATL은 지난해 8월 헝가리 데브레첸에 73억 유로를 투자해서 연산 100기가와트시 규모의 생산 거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CALB도 독일에 20기가와트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했고 BYD도 올 1월 포드가 보유한 독일 자르루이 공장 인수 협상을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글로벌 배터리 업계 순위가 여기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CATL이 37% 점유율로 1등이고요. LG엔솔이 13.6 그리고 BYD가 또 13.6 파나소닉이 7.3 SK온이 5.4, SDI가 4.7 이런 순서대로 쭉 나와 있네요. 네, 반면 K배터리 3사는 그동안 텃밭으로 여겨온 유럽 시장에서 조금씩 지금 밀리는 분위기고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17%에 그쳤던 중국 업체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4%로 상승을 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68에서 63.5로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K배터리 업체들은 유럽과 미국에서 승부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든든한 내수를 기반으로 체력을 키워온 중국 업체들과는 사정이 다르고 여기에다 중국 업체들은 자국 정부의 보호 지원 정책을 등에 업고 있는데 덕분에 체력도 단단해졌다. 글로벌 배터리 업계 1위인 CATL이 최근 6년간 연평균 1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인데 지난해 순이익이 무려 5조 8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조금이 좀 끊기면 CATL의 순이익률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게 2, 3년 전에 얘기였었는데 다시 순이익이 거의 6조 수익을 냈네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2021년에야 영업 흑자를 냈고 SK온은 내년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고 미국 IRA를 통해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에는 우려 국가 등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기만 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CATL은 이미 포드와 테슬라를 통해 우회 진입을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네. 배터리 업계 내 경쟁은 당분간 더 치열해질 전망이고 시장조사기관 BMI에 따르면 향후 120여 개인 배터리 업체 중 9개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 대응해 한국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투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 중국 수요는 안 느는데 전기료까지 올라서 우울한 철강업체 요거는 보너스 기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뉴욕에서 그동안 4번의 웜의 신방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뉴욕에서 올리는 웜의 신방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국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